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사회복지 정책론에 대해서 같이 기출문제 해설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제18회 사회복사 1급 사회복지 정책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 정책론은 기본 강의 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어떤 지엽적으로 어떤 암기 위주 학습 방법보다는 전반적이고 포괄적으로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게 그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세부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었는데,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 요즘 잘 나오죠. 그 다음에 건강보험, 연금제도, 산재, 고용보험제도, 노인장기요금제도는 실제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관련 제도와 이 문제들이 제도의 주요 특징과 아울러서 내용 등을 꼼꼼하게 학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다소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 유형이 나왔고요. 아울러서 생계급여를 계산하는 문제 등 난이도가 높은 응용 문제도 출제되었습니다. 자, 이런 19의 합격 대책을 보시면 사회복지 정책론은 점점 출제 범위와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시험에서는 매년 새로운 영역의 문제가 꼭 2 내지 3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고로 기본적인 개념은 물론이거니와, 요거 중요하죠. 기본적인 개념은 꼭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 이와 관련된 이슈들을 함께 정리해야 된다. 우리 사이트가 어디죠? 이슈 앤 사이트죠. 이슈. 그러니까 이슈에 관련된 거. 특히 제도와 관련된 영역은 이론적 지식들을 실제 제도적 사례, 이것도 조사론과 똑같아요. 사례 또는 해당 법률과 연결시켜 함께 학습하는 것 중요하다. 그러니까 요즘 대세는 사례 위주로 국가고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탄탄하게 정리해 두시고, 여러 매체에서 언급하고 있는 현 시대 정책적인 이슈들도 함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론 좀 이번에 18회 때 조금 어렵다는 분이 상당수가 계셨어요.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1장에서 3문제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1장은 잘 나와요.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이슈, 그 다음에 국가 개입의 필요성. 진짜 1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장,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마지막 장, 빈곤과 공공부조, 특히 불평등에 관련된 문제가 세상에 보세요. 6문제 나왔어요. 예전 같으면 3문제에서 4문제 나오는데, 여기서만 18회 때 이번 회차에서 6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책론은 맨 첫 장과 맨 마지막 장이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예요.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는 조사론에서 나오고, 실천론, 기술론에서도 나오고, 행정론에서 나오고, 법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 역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발달이론. 저는 이번에 뜻밖으로 놀란 게 뭐냐면, 원래 사회복지 발달 이론이 못 나와도 2문제에서 4문제 사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의외로 여기서 안 나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4장에서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 나와야 될 문제들이 거의 맨 마지막 장에서 확 몰려서 나왔다는 거죠. 다음 5장. 5장도 원래는 중요한 챕터예요. 중요한데 여기서 또 뜻밖으로 또 7장이 한꺼번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1장 맨 처음 3문제, 중간인 5장 7문제, 맨 마지막 장 11장에서 6문제. 그러니까 총 16문제, 25문제 중에서 거의 60% 이상이 1장, 5장, 11장에 집중돼서 나왔다. 그래서 5장 보시면 사회복지 정책의 재원, 복지 혼합의 유형, 이용료 부과 방식과 정책의 대상, 정책의 분석들, 민영화 개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6장부터는 보세요. 사회보장 기본법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기초연금법, 그 다음에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요거는 법제론하고 거의 중첩돼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렇게 데이터를 보시면요, 거의 한 문제예요. 꾸준히 여기서는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이렇게 나와요. 왜? 법제론하고 중첩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정리가 되죠, 여러분. 정책론은 요 사회보장법 나오는 사회보장제도 나오는 6장하고 요 10장은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데는 어디다? 요 첫 번째 1장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그 다음에 국가개입의 필요성 요 부분하고 요 7장 사회복지 정책 분석 틀, 그 유명한 길버트 테렐, 그 다음에 재원, 조세에 관련된 거, 조세 지출에 관련된 거, 근로 장려세제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장 빈곤과 불평등, 그러면서 10분위, 5분위, 그 다음에 이번에 나왔던 센지수, 그 다음에 진위계수, 요거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한 문제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내용 중 연결이 옳은 것은, 자, 역사에 관련된 문제가 딱 첫 스타트를 끊었네요. 엘리자베스 구빈법, 열등처우의 원칙이다. 열등처우의 원칙, 그 다음에 작업장 활용의 원칙, 그 다음에 전국 균일 처우의 원칙, 이 3대 원칙이죠.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 활용의 원칙, 전국 균일. 요거 나온 거는 신빈민법이에요. 이건 신빈민법. 1834년.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구빈법 이건 아니죠. 틀렸고. 길버트법은 1782년. 세계 최초로 원회 구호를 했다는 거죠. 원외 구호. 다른 말로 재가급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외 구제를 허용했다. 원내가 아니라 원외. 그전에는 원내였다면은 원외 구호, 원외 구제, 이른바 재가급여를 한 거는 바로 길버트법. 이게 정답인 거죠. 2번인 거죠. 3번 비스마르크 3대 사회보험. 질병보험, 실업보험, 노령 폐질연금. 노. 이것도 제가 기본 강의 때 눈에 강조드렸어요. 로이드 조지 수상이 그때 20대였던 윈스턴 처칠과 윌리엄 비버리지 경한테 지금 도이칠란트에서 비스마르크가 뭔가 하고 있다는데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가서 좀 보고 좀 와라. 그리고 나서 나한테 좀 보고 좀 해줄래? 그래갖고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뭐라고 그래요? 수상각하, 지금 비스마르크가 우리보다 지금 아래로, 그때 당시 후진국이었어요. 도이칠란트가. 세상에 통일을 하더니 보불 전쟁에서 승리하고 보호 전쟁에서 승리하더니 지금 근로자를 위한, 육체 노동자를 위한 무슨 획기적인 정책을 입안시켰습니다. 그거를 자기네들 말로는 소셜 폴리티크, 이른바 사회보험이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실제 그랬어요. 그러고 그럼 걔네들 뭐 하고 있는데? 1883년 의료보험, 이른바 건강보험, 1884년 산재보험, 1889년 노령 폐질연금, 이른바 국민연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도 하자. 그런데 도이칠란트가 안 하는 걸 우리가 하나 뽑아서 하자. 그게 뭐예요? 그게 실업보험이에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고용보험, 이른바 실업보험을 한 거는 도이칠란트가 아니에요. 벤치마킹한 영국이 먼저 했어요. 국민보험법, 1911년 국민보험법에 실업보험을 넣어서 세계 최초로 한 거예요. 영국이 한 거예요. 따라서 실업보험은 비스마르크 3대 보험이 아니고 영국이 한 거고, 비스마르크 3대 보험에는 산재보험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강조드렸습니다. 미국의 사회보장법, 보편적인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아니에요. 이 사회보장법은 역시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소셜 세큐리티예요. 액트. 세큐리티예요. 여러분, 세큐리티가 뭐죠? 세콤, 보안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 사회보장이니까 소셜 인슈어런스라고 아시면 안 돼요. 분명히 원문에 보면 소셜 세큐리티는 뭐냐? 취약 대상, 취약 지역, 취약 계층한테 집중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사회보장은 세큐리티이기 때문에. 따라서 보편주의겠어요? 선별주의겠어요? 선별주의죠. 그래서 미국의 사회보장법의 핵심은요, 공공부조, 즉 공적 프로그램을 통한 선별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거죠.
비버리지 보고서 1942년 소득 비례 방식의 소득보험을 사회보험을 도입했다. 아니에요. 비버리지 보고서의 핵심은 소득 비례 방식의 사회보험 개념보다는 뭐죠? 그렇죠. 완전 고용. 그 다음에 뭐 있어요? NHS. 그 다음에 가족수당 부활. 이런 걸 통해서 5대학을 척결하고 그 다음에 균일기업, 균일급여를 하자는 쪽이었어요.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도 틀린 거고 정답은 3번도 틀린 거고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요 사회복지 역사에 관련된 거는 요거는 법제론이 됐던 아니면 행정론이 됐던 우리 정책론이 됐던 간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요거 꼭 좀 기억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의외로 1번으로 하신 분들이 많네요. 자, 1번 보시면 엘리자베스 구빈법. 열등초의 원칙은 다시 강조드립니다. 신빈민법, 다른 말로 개정구빈법의 원칙이다. 자, 이게 우리 기본 이론서 2장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적 전개 자세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국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에 명시가 되어 있죠. 다음 2번 문제. 사회복지 가치 중에서 자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유 그러면 적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가 있죠. 1번 자유지상주의. 그러니까 이 지상주의 이런 말이 현혹되지 마세요. 그냥 자유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자유주의 관점에서는 적극적 자유가 아니라 뭐죠? 그 유명한 소극적 자유죠. 뭐뭐로부터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는 소극적 자유. 그러니까 이거 틀렸고. 2번 소극적 자유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적을수록 좋은 거죠. 왜? 국가는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게 소극적 자유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죠. 3번 적극적 자유 관점에서 자유의 침해는 개인에게 필요한 자원이나 기회를 박탈당한 것을 의미한다. 맞습니까? 다시 한번 적극적 자유 관점에서 자유의 침해는 개인에게 필요한 자원이나 기회를 박탈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맞는 개념이에요. 이게 정답 3번이죠. 적극적 자유의 관점에서는 임차인, 그러니까 임차인이라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세입자들일까요? 세입자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인은 누구죠? 집주인이죠. 집주인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거죠.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죠. 5번 개인의 행동에 대한 외적 강제가 없는 상태는 적극적 자유 아니죠. 외부에 대한 강제, 간섭, 구속을 거부하는 거. 이거는 적극적 자유가 아니라 뭐죠? 소극적 자유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의외로 쉬운 문제인데 용어 자체를요 되게 좀 이렇게 비비 꼬아놨다고 그럴까요? 그런 형태의 문제죠. 정답 마킹률을 보시면 절반이 마킹 하셨는데 의외로 많이 헷갈리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1번이 17%, 4번이 13%, 5번이 13% 이렇게 골고루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비비 꼬아놔서 헷갈렸다는 뜻이에요. 이 내용 우리 해설에도 자세히 오답 노트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게 우리 기본 이론서 1장 사회복지 정책계와 사회복지 정책 가치에 사례까지 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3번 문제, 빈곤과 불평등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자기 뜬금없이 맨 마지막 장에 있는 이 빈곤과 불평등이요 갑자기 확 올라왔어요. 3번 문제. 자, 보시면 완전 편등 사회에서 로렌츠 곡선은 45도 각도의 직선과 거리가 가장 멀어진다. 진위계수의 최대값은 1, 최소값은 -1이다. 빈곤갭은 빈곤선 이하에 속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빈곤율은 빈곤선과 실제 소득과의 격차를 반영한다. 센 지수는 빈곤 집단 내 불평등 정도를 반영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정리를 좀 하자면 요 강의 때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좀 판서를 좀 할게요. 그래서 우상향의 대각선, 즉 한 명,
2명, 아니 피자 3개, 4개, 5개. 강의 때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1명, 2명, 3명, 4명, 5명. 자, 피자 1개를 1명이 먹어요. 피자 2개를 2명이 먹어요. 3개를 3명이 먹어요. 4명이 4개를 먹어요. 5명이 5개를 먹어요. 그러면 완전 평등한 이러한 우상향 곡선, 대각선이 나오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완전 평등선. 또는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완전 균등선이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회적 자원이 완벽하게 공정하게 배분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이상적이에요. 이 지구상에 어디에도 이렇게 사회적 자원이 소득이 완전 균등선으로 되는 데는 없어요. 그럼 실제 어떻게 되느냐? 피자 한 0.5개를 1명이 먹어요. 그 다음에 1개를 2명이 먹어요. 1.5개를 한 3명이 나눠 먹고 2개를 4명이 나눠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좀 그냥 지워버릴게요. 여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와요. 이런 형태로. 이거는 곡선이죠. 이 곡선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이게 로렌츠 곡선이에요. 다 아시지만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로렌츠 곡선이라 한다. 그래서 이 로렌츠 곡선이 사장님 배가 나오듯이 점점점 아래로 축축 처지면 불평등 정도가 심한 거죠. 이때 이 완전 균등선과 이 로렌츠 곡선 사이의 이 이 갭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죠? 이걸 그렇죠. 이게 바로 빈곤갭이에요. 이게 빈곤갭이에요. 근데 실제 제가 그린 거는 되게 단순하게 그렸는데 경제학에서 이 로렌츠 곡선 보면은 정말 복잡해요. 그러니까 진이라는 사람이 잠깐만 이거 너무 복잡해 곡선. 그냥 차라리 수치로 하자. 그래서 진이라는 분이 어떻게 했냐? 0부터 1까지의 값을 갖자. 100%니까 0부터 1까지의 값을 갖자.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00이라고 한다면 보세요. 배가 점점점 볼록볼록 튀어나올수록 100에 가깝죠. 즉 1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럼 1에 가깝다는 건 뭐예요? 불평등이 심하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0에 가까워요. 0에 가까우는 거는 완전 균등선에 가깝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불평등이 그렇죠. 약화된 거죠. 심화된 게 아니라. 정리할게요. 0에 가까울수록 진위 개수가 0에 가까워서 소득 불평등 정도가 적은 거예요.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 정도가 사장님 배가 나오듯이 쭉쭉쭉 늘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화된 거예요. 언더스탠 이해되십니까? 자, 이걸 기본적으로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자, 그럼 봅시다. 이제 1번 완전 평등사회, 완전한 평등사회에서 로렌츠 곡선은 45도 각도의 직선과 거리가 가장 멀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가까워지죠. 거리가 멀어지면 여기 뭐 사장님 배 나오시대. 그러면 이거 빈곤 갭이 크면 클수록 이거는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고. 진위계수의 최대값은 1, 최소값 아니죠. 0부터 1의 값을 갖는 거라니까요. 1은 맞는데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0이라고요. 0.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거고. 빈곤 갭은 빈곤선 이하에 속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합니다. 아니죠. 이거는 빈곤율이에요. 이거는 빈곤율. 빈곤율은 전체 인구 대비 저소득층, 이른바 빈곤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빈곤율이라고 해요. 빈곤 갭은 전체 완전 평등선에서 로렌츠 곡선 사이의 사이값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빈곤 갭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평등 소득 수준에서 얼마만큼 멀어져 있는가, 이게 빈곤 갭이에요. 갭 차이. 이거는 지금 빈곤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틀렸고, 빈곤율은 빈곤선과 실제 소득가의 격차를 아니죠. 빈곤선과 실제 소득가의 격차를 얘기하는 거 이거는 뭐죠? 아니에요. 전체 인구 대비 소득층,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빈곤율이라고 한다고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이런 개념이. 그럼 마지막이 이제 5번이에요. 센 지수예요. 센 지수는 뭐죠? 빈곤 집단 내에 불평등 정도를 반영한 거다. 이게 센 지수예요. 센이라는 거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사람의 이름. 그래서 센 교수가 한 게 바로 뭐다? 빈곤 집단 내 불평등 정도를 반영한 거, 센 지수.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자세히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불평등이라는 게 단순하게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뭔가 할 수 있는데 그 기회비용 그것까지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병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강의야. 그러면 고병무 교수는 강사로서 교수로서 교단에 서서 강의를 할 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소득을 얻을 때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병무보다 저기 작업 현장에 가서 무슨 뭐 프레스판 그거 하는데 거기 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하고 안 맞는단 말이에요. 나하고 안 맞는 기회, 기능. 센이 얘기하는 건 기회와 기능이에요. 이게 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프레스판 거기 가고 내가 생산 근로직을 해. 그러면 나하고 안 맞아. 그런 상태에서 내가 만족도도 못 느껴. 동기화도 안 돼. 그럼 계속 빈곤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기회와 기능이 적재적소로 이게 부합이 될 때, 연결이 될 때 뭐가 된다 그렇죠. 소득 불평등 정도가 완화되고 그 사람의 자아 실현되면서 소득이 창출된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본 게 바로 누구예요? 센 지수예요. 그래서 센 지수는 빈곤 집단 내 불평등 정도.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요 내용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갑자기 센 지수가 팍 튀어나오니까 당황스러웠을 텐데 우리 교재 분명히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 45%가 됐습니다. 자, 다음 요게 우리 11장 빈곤과 공공부조제도와 빈곤과 소득 불평등에 명시되어 있고요. 4번 문제 사회복지 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보시면 사회양심이론. 사회양심이론은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자선, 자비, 적선 이거에 의해서 점차 사회복지가 발달했다. 즉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상부 상조 정신 그리고 국가에 대한 어떤 국가가 사회 구성원에 대한 어떤 권리와 의무 이게 결합된 형태가 사회양심이론이라는 거죠. 사회복지는 이타주의가 제도화된 것이다. 이타주의, 자선, 자비, 사랑. 다음 2번 수렴이론, 다른 말로 산업화이론. 수렴이론은 하나로 모인다는 수학 용어죠. 그러니까 산업화가 되면 도시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면 사회 문제가 발생이 되고 사회 문제가 발생이 되면 결국은 복지로 모일 수밖에 없다. 복지로 모일 수밖에 없다. 이게 대표적인 산업화이론, 수렴이론. 산업화를 이룬 나라들은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맞는 말이죠. 3번 시민권론. 시민권의 마샬의 시민권은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자, 시민권이 있어요. 시민권. 이건 특정 계층의 어떤 그 권리죠. 자본가. 그런데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공민권, 두 번째는 참정권, 다른 말로 정치권, 마지막에 사회권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투쟁을 통해서 공민권에서 참정권으로 누가? 노동자들이. 참정권에서 사회권으로 점차 발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민권의 특징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위에 있는 요 잘 사는 사람들의 부를 이 아래로 끄집어 내리자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마르크스 쪽이에요. 이 개념이 아니고 시민권 이론은 소수가 누리고 있던 시민권, 이른바 이런 공민권, 참정권, 사회권을 소수가 누렸던 거를 절대 다수인 노동자층, 이른바 프롤레타리아들이 다운업, 위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위로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사회,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보편주의 개념으로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이게 시민권 이론의 핵심이라는 거죠. 티 마샬이. 다시 강조합니다. 얘네들 거를 뺏어가지고 우리가 모두가 잘 먹고 잘 살자. 이거는 마르크스 쪽이고요. 시민권은 여기 있는 저소득층이 또는 중산층이 복지를 발달시켜서 뭐 이런 정치적인 투쟁을 통해서 모두가 여기 위로 올라가자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시면 마샬은 사회권을 복지권이라 했다. 맞죠? 이 개념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력자원이론. 권력자원이란이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노동자의 정치적 세력화를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권력자원이론은 다른 말로 사회민주주의 이론이고 노동자들이 정치적으로 세력화돼서 어떻게 하자? 결국은 복지를 발달시켜야 된다. 이거죠. 사회복지 정책은 권력 엘리트의 산물이다. 노노노노. 틀렸죠. 엘리트의 산물은 엘리트의 이론이죠. 엘리트 이론. 엘리트 이론이고 권력 자원 이론은 노동자들의 뭐다?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다. 정치 세력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 이걸 사회민주주의라고 한다.
이런 당을 뭐라고 그런다? 3인당. 그래서 북유럽은 거의 다 3인당이에요. 요 개념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의 정답은 4번. 이건 엘리트 이론을 설명하는 거고. 구조기능주의, 줄여서 구조주의라고 합니다. 구조주의는 지역사회 복지이론에도 나오는데 서로 각자 또는 각 집단 또는 각 기능들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들어갈 때, 제가 그 시계 톱니바퀴 설명했죠. 그래서 각자 맡은 do your job, 네가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 맡은 역할을 큰 톱니바퀴든 작은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들어갈 때 시계 초침, 분침, 시침이 정확하게 딱딱 맞아 들어가듯이 그 전체적인 사회 기능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구조주의, 다른 말로 구조기능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미국식 개념이고, 미국 그 아카데미 나오는 영화건 뭔 영화 보세요. 미국 헐리우드 영화는요, 대부분 do your job, 이걸 되게 강조해요. do your job, 네가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라. 대표적인 영화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뭐 퓨리, 그 브래드 피트 나오는 그 탱크 몰고 나오는 그 탱크 자체가 미국 사회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멕시카는 운전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영국계는 걔는 뭐야? 뭐죠? 걔 이름이 갑자기 안 나네. 고든은 걔는 저기 총 쏘고, 브래드 피트는 전차장이고, 그 다음에 그거 뭐야? 목사님 출신인 걔는 거의 뭐야? 포사수고. 그런데 뭐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탱크를 포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각자 맡은 역할을 최선을 해서 어떤 위협이 오든 간에 결국은 이겨낸다는. 그 퓨리가요, 한번 나중에 전형적인 구조주의예요. 그게 네가 맡은 역할. 그때 뭐라고 그래요? 브래드 피트가 걔한테 do your job, do your job, 네가 맡은 역할 최선을 다하라고. 그게 이거예요. 사회복지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사회 문제에 대한 적응이 아니죠. 이거는 산업화 이론인 거죠. 정답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 강의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안타깝게도 역시 35%. 의외로 진짜 쉬운 문제인데 오히려 5번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전형적인 산업화 이론을 얘기하는 건데,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면서 사회 문제가 나오고 복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기본 이론서 3장 사회복지 정책 관련 이론과 사상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정책 발달 이론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5번 갑자기 또 맨 마지막 장에 있는 빈곤이 또 올라와요. 빈곤이. 자, 빈곤 봅시다. 절대적 빈곤은 의식주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절대적 빈곤은 고민하지 마세요. 의식주. 먹고, 입고, 잠자는, 거주하는 거에 문제죠. 육체적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 필수품, 의식주를 소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거 맞는 말이고요. 최저 생계비를 계측하여 빈곤선을 설정하는 방식은 절대적 빈곤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되어 있어요. 최저 생계비를 계측한다. 최저 생계비 계측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물량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다른 말로 이거를 라운처리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오로지 식료품이만 계산하는 걸 뭐라 한다? 우리가 반물량 방식이고, 그걸 다른 말로 오션스키 방식이라 한다는 것이죠.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절대적 빈곤 개념을 적용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최근에 법이 개정됐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절대적 빈곤 개념 플러스 상대적 빈곤 개념이 들어가요. 이것도 제가 강조 드렸는데, 기출회독 때도 강조 드렸고, 법이 개정이 돼서 예전에는 맞아요. 절대적 빈곤 개념을 했는데, 지금은 절대적 빈곤이나 상대적 빈곤 개념이 같이 결합된 형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루어져요. 그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라는 거예요. 이거 기출회독 때 제가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 결합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 정답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상대적 빈곤은 한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과 비교해서, 비교 이 말 나오면 상대적 빈곤이죠.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 빠졌네요. 기준이란 말이 빠져야 되는데, 중위소득이 무슨 소위도 아니고 대위도 아니고 뭐 그런. 아무튼 중위소득을 활용하여 상대적 빈곤선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역시 안타깝게도 45%. 많이 헷갈리셨나 봐. 5번을 하신 분들이 많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 중위선을 활용한 상대적 빈곤 개념을 역시 함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내용이 빈곤과 공공부조제도, 빈곤과 소득 불평등에서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음 6번 문제. 최근 논의되는 사회복지 정책 이슈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태주의 관점, 다른 말로 생태체계적 관점에서는 복지국가의 성장 패러다임을 옹호한다. 생태주의 관점은요, 성장과 분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죠. 근데 성장은 가진 자들이에요. 경제라고요. 그럼 계속 경제만 발전하면 되겠어요? 그럼 양극화에 따라서 그 성장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생태 체계적 관점은 이중 초점이에요. 개인과 환경, 우리 모두를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성장만 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분배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앞만 보지 말고 뒤도 보라는 거죠. 위만 보지 말고 밑에도 보라는 거예요. 이중 초점, 생태 체계적 관점. 그러니까 1번은 틀린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실천론, 기술론 때 그 강의 들으셨잖아요. 제가 몇 번이나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 이중 초점. Person in Environment. 이중 초점. 성장 및 뭐도 봐야 돼요. 분배도 봐야 된다는 거죠. 이중 초점 같이.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봐야 되지만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도 봐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분배를 해줘요. 재분배를. 정답 1번이죠. 자, 2번 4차 산업혁명 융합이죠. 일자리 감소, 소득 양극화 심화 등의 이슈는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특징이 뭐냐? 첫 번째, 무조건성이에요. 조건을 해서는 안 돼요. 무조건성. 두 번째, 충분성이에요. 충분성은 적정성과 양적인 면, 적절성, 질적인 면이 함께 들어가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보편성이에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조건을 달아서도 안 되고 그냥 국가가 국민한테 그냥 주는 거예요. 이번에 재난소득처럼 이렇게. 따라서 일자리 감소, 지금 일자리가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코비드19 때문에. 소득 양극화 심화 등의 이슈는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핀란드도 그렇고 북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기본소득 막 주잖아요. 미국은 막 5,000달러씩 주고 우리나라는 지금 4인 가족으로 해서 100만 원씩 주고 막. 민달팽이 유니온, 뜬금없이 민달팽이 유니온. 민이라는 거는 뭐가 없다는 거죠. 민둥산 그러면 나무가 없는 산, 민머리 그러면 머리카락이 없는 거. 그러니까 민달팽이라는 거는 보호할 껍데기가 없는 거예요. 달팽이 집이 없는 거를 민달팽이죠. 민달팽이 유니온. 그러니까 딱 느낌 오시죠? 민달팽이 유니온 그러면 뭔가 약자들의 모임. 복지국가 청년 네트워크 등은 청년 세대 운동 조직이 출연한 사례에 해당됩니다. 이 해설에 적어놨고요.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 참여형 복지라고 할 수 있고, 그렇죠. 마을 만들기. 요거 뭐 도시 재생 그래서 요즘 마을 만들기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특히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그런 달동네 같은 마을에다가요. 거기다 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다. 이게 콜롬비아인가 볼리비아에서 했는데 그 달동네 산꼭대기에다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더니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도시 벽에다가 벽에다가 벽화 그리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둘레길 조성해주고 이게 전부 다 마을 만들기죠. 달동네 같은 데다가 도시재생 사업. 이거는 주민 참여형 복지를 할 수 있고 커뮤니티 케어, 탈시설화고 할. 그렇죠. 커뮤니티 자체가 뭐예요? 요즘 의사소통. 주로 SNS라든가 이런 어떤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어떤 돌봄 서비스는 탈시설화와 연관이 있는 거죠. 다른 말로 지역사회 보호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런 형태 문제,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정답률 보시면 43%. 2번으로 하신 분들이 많네요. 2번으로 하신 분들. 그러니까 기본소득 개념이 조금 어려우신 것 같아요. 무조건성, 충분성, 그 다음에 보편성 3대 원칙 꼭 기억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지금 국가에서 조건 없이 모든 가구한테 주겠다는 요 개념 100만 원씩 주겠다 4인 가구 요게 바로 요거예요. 기본소득. 다음
여기 보면 교수님 소득 주도 성장인데 이건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건 최저임금을 높이자는 거예요. 케인즈주의. 강의 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분배인 거죠. 성장은 성장인데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거는 저소득층한테 최저임금을 상승시켜갖고 케인즈가 했던 것처럼 그래서 진행을 하자는 거예요. 소득을 활성화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세금은 전부 다 어디서 갖고 와요? 재원은. 그렇죠. 부자들한테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 개념 아셨으면은 이 문제도 풀 수 있는 거지. 여기 기본 이론서 1장 사회복지 정책 계획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7번 문제. 사회복지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일반세 중에서 재산세 계층 간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 목적세는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어서 재원 안정성이 높다. 이용료, 다른 말로 본인 부담금은 저소득층의 서비스 이용을 저해할 수가 있다. 4번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대표적으로 뭐죠?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이죠. 이거는 수직적 재분배 성격을 지닌다. 5번 기업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기업복지는 소득 역진적 성격이 강하다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이죠. 일반세 중에서 소득 분배가 가장 높은 조세는 소득세예요. 소득세. 직접세 중에서 소득세다. 강의 때 제가 대단히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일반세 중 재산세는 계층 간 소득 재분배가 가장 큰 게 아니라 요거는 한 중간 내지 중간 이하예요. 재산세는. 그러면 가장 낮은 건 뭐죠? 그렇죠. 부가가치세죠. 역진적인 거는 뭐다? 부가가치세. 소득 재분배 가장 낮은 거는 부가가치세, 간접세 등에서. 물론 소비세로도 들어가지만. 나머지는 다 맞는 말입니다. 눈여겨보시고요. 그래서 정답 마킹률 보시면 역시 1번으로 하셨어요. 21%밖에. 반면에 4번, 5번 하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4번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는 수직적 재분배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기 산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저 당신이 다 부담해요. 보험료. 당신 많이 버니까 이거잖아요.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있는 거죠. 부자가 많이 낸다? 그럼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거죠. 가진 자가 많이 낸다. 기업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기업 복지는 소득 역진적 성격이 강하다. 누구한테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기업주, 이른바 고용주한테 유리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업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데 왜? 솔직히 그 서비스 받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 복지. 그냥 차라리 현금으로 주든가. 이해되시죠? 근데 왜 뭐 이거 해준다 저거 해준다 저거 해준다. 그러면 그거를 받는 사람은 좋아. 근데 나하고 이건 해당이 없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그 피트니스 센터, 헬스 센터를요. 원래는 15만 원인데 3만 원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해 주세요. 막 이렇게. 그러면 나는 3만 원도 어려워. 3만 원 내기도 어려운 형편이야.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이야. 근데 그런 거 있어요. 매장 이용하시면은요 할인율 20% 됩니다. 근데 가봤더니 그게 뭐예요? 그 카드 회사에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 내가 좋아하는 메뉴가 아니야. 매장도 아니야. 그리고 비싼 요리야. 그럼 결국은 거기 할인율 적용받아갖고 가는 직원들은 누구겠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겠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기업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기업 복지는 소득 역정 성격이 있어요. 헷갈리신 것 같아. 이게 우리 5장 사회복지 정책 분석들 중에서 사회복지 정책 재원에 자세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8번 사회적 배제, 소셜 익스클루션, 개념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역동적인 거죠. 지능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왕따시키는 거. 개인과 집단의 다차원적 불이익에 초점을 두고 다층적 대책을 촉구합니다. 맞죠? 특정 집단이 경험하는 배제는 정태적 사건이 아니라 동태적, 역동적인 과정, 동태적인 과정. 맞죠? 사회적 배제 개념은 열등초의 원칙으로부터 등장했다? 맞나요? 열등초의 원칙? 이거하고는 상관없죠. 열등초의 원칙하고는. 소득의 결핍 그 자체보다 다양한 배제 행위. 아주 지능적으로 왕따시키는 거. 그죠? 발생하는 과정에서 초점을 둔다. 예를 들어서 동양인들이 와. 근데 내가 저걸 이용하고 싶어. 저 매장을. 근데 어떻게 해요? 가격을 확 높여버린다거나. 이런 것들. 그러면서 동양인 안 왔으면 좋겠어. 실제 프랑스라든가 독일 이런 데서 하고 있잖아요. 특히 프랑스에서. 강의 때 말씀드렸죠. 저 무슬림들이 우리 저 음식점에 안 왔으면 좋겠어. 우리 매장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격을 확 높인다거나.
아니면 시간대를 조정해버린다. 이런 거예요. 지능적으로. 사회적 관계형으로부터 단절과 차별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상당수가 정답으로 마킹을 해 주셨습니다. 60%. 다음 11장. 요게 이제 빈곤과 공공부조제와 빈곤과 소득 불평등에서 명시가 되어 있고요. 복지 혼합이란 말이 또 나오네요. 복지 혼합. 자, 이게 작년에도 나왔는데 올해 또 나왔어요. 복지 혼합. 복지 혼합의 유형 중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이 작은 것에서 큰 순서로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 보시고요. 많이 좀 헷갈리셨을 거예요. 이거 뭐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네요. 네. 자, 작은 것에서 큰 순서로 나열한 거예요. 이용자의 선택권, 즉 자유권이에요. 먼저 작은 거는 뭐죠? 정답부터 볼까요? 정답은 4번이죠. 계약이 되어 있어. 그래서 선생님들 클라이언트한테, 저 수급자분들한테 여기 계약이 됐기 때문에 여기 이용하셔야 돼요. 네. 저 다른 데 이용해서 여기 계약돼서 여기 이용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기 시장 이용하시잖아요. 여기 재래시장 여기서만 돼요. 다른 데 마트 이런 데는 안 되고 여기서만 쓰셔야 돼요. 계약. 두 번째, 증서. 증서는 뭐죠? 그 지역 제한이죠. 지역 제한. 그 지역 제한 내에서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그죠? 마지막 세제 혜택. 세제. 이거는 뭐예요? 환급금이죠. 환급금. 환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현금이네. 현금. 현금이 가장 높잖아요. 그죠? 세제 혜택은 주로 환급으로 나오니까. 정답 몇 번이다? 4번.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말을 이걸 살짝 바꿔놓으니까 세제 혜택으로 많이 좀 헷갈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이거 막 헷갈리신 거야. 27%, 29%, 12%.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제 혜택은 서비스 이용자의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조세감면 등을 해주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뭐죠? 그렇죠. 환급이죠. 환급 형태. 근로장려세제처럼 환급, 소득공제처럼 환급. 여러분 연말정산해서 그거 왜 합니까? 그거. 그렇죠. 환급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현금이니까. 자, 요게 사회복지 정책 분석들 전달 체계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 다시 한번 꼼꼼히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렸죠. 자, 이용료 역시 같은 맥락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네요. 자, 본인 부담금 부과 방식에 따른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작은 것을 큰 수되는 것. 이렇게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떨어져서 배치를 하라고 조사론한테 얘기를 한 건데 이 문제 이렇게 되면 안 돼. 이게 떨어져서 내라고 그랬잖아요.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같은 이런 형태, 형식적으로 비슷하잖아요. 뭐 작은 것에 큰 거. 정책론 교수님 이거 출제하신 분이 조사론도 하셨어요. 자, 1번 정액제, 정률제, 연동제. 정률제, 연동제, 정액제. 정률제, 정액제, 연동제. 연동제, 정액제, 정률제. 연동제, 정률제, 정액제. 아유, 헷갈리네요.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이죠, 1번. 일단 정액, 금액으로 정해져 있어요. 계약처럼. 그럼 이거는 참 작은 거지. 그죠? 소득 재분배 효과가. 근데 정률, 대단히 누진적이죠. 1,000만 원 벌었어. 자, 10%예요, 정률제. 1,000만 원 벌었어. 100만 원 내세요. 100만 원 내세요. 10만 원 내세요. 요거죠. 정률제. 다음 연동제. 연동제는 예를 들어서 퍼센테이지를 보는 거야. 너 10% 올랐어? 그러면 곱하기 2야. 그럼 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야. 곱하기 2 그러면 200%인 거죠. 이해되세요? 연동제. 10%야? 2배수를 한다. 그러면 20밖에 안 돼요. 그죠? 근데 100이야. 그럼 얼마예요? 200이야. 이렇게. 연동제. 비율적으로는 2배밖에 안 되지만 어때요? 이건 180 차이가 있는 거죠. 180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볼까요? 1000이야. 그럼 2배야? 그럼 얼마죠? 이건 2000이에요. 2000. 그러니까 똑같은 2배 개념이지만 연동제로 해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연동제. 10만큼 올라갔을 때 20이 되고
100만큼 올라갔을 때 여기는 200이 되는 거고 여기 1000만큼 올라갔을 때 여기는 20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2배긴 하지만 액수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지. 숫자로. 이게 바로 연동제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딱 체크가 되네. 1번. 역시 우리 5장 사회복지 정책 분석들 가운데 정책의 재원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1번 비버리지가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제시한 전제조건. 이건 정말 너무 쉽다 이거는. 그죠? 3대 전제조건 불러보세요. 시작. 완전고용. 두 번째 아동수당. 다른 말로 가족수당의 부활. 신빈민법에서 폐지됐던 거. 그래서 세 번째 국민보건서비스. 다른 말로 NHS. 어디 있습니까? 아동수당, 가족수당 부활 맞고 완전고용 맞고 포괄적 의료 및 재활보상 맞고 최저임금하고는 상관이 없죠. 비버리지는 최저임금 언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최저임금을 강조한 사람은 케인즈예요. 유효수요 창출하면서 소득 주도 성장 얘기하면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어디 있습니까? 기역, 니은, 디귿. 예, 여기 있네요. 4번이네요. 4번. 의외로 이 문제는 평이하고 쉬운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 44%. 근데 5번을 했어요. 최저임금이 포함된 줄 알고. 헷갈리셨다는 거예요. 헷갈리셨다. 헷갈리셨다. 그래서 우리 교재 사회복지 정책 역사적 전개와 사회복지 정책 역사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2번. 실업보험, 다른 말로 고용보험을 민간시장에서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모두 골라보시면 자, 민간에 맡기는 거예요. 일단 여기 나와서 이제 실업보험 이 말 일단은 그냥 제외해 두세요. 그냥 이것만 보세요. 뭔가 사회보험을 민간시장에 제공한다. 그러니까 보험을 민간에서 한다. 그러면 대법원에 역선택의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아니나 다를까? 여기 보세요. 역선택이 나타날 수 있죠. 강의 때 제가 대단히 강조드렸습니다. 실제 보험가입이 필요한 분들인데 민간보험에서 안 받아줄 때 역선택의 문제가 나타나죠. 두 번째,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요. 역선택하고 도덕적 해이는요 항상 연동돼요. 연동. 이거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위험 발생이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계산이 어려워요. 그런데 리을 보세요. 무임승차자 문제. 프리라이더. 이거는 뭐죠? 어디에 해당될까요? 요거 12번의 요 리을. 요거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무임승차. 무임승차는 공공재, 민간이 부담 및 기여 없이 이용하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한번. 프리라이더는 공공재, 민간이 부담 및 기여 없이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민간보험의 특성이라기보다는. 개념이 조금 다른 거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4번. 요 문제 좀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자, 한번 정답을 한번 볼까요? 정답 마킹률을. 역시 보세요. 42%가 나왔어요. 42%. 그래서 다시 강조드리지만 무임승차는 비용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주로 이제 사업주, 자본가들이죠. 무임승차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민간시장이 아닌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에서 발생이 되는 거죠. 공공재에서. 헷갈리신 것 같아요. 정답 4번입니다. 이게 1장 사회복지 정책 개요와 국가 개입에 자세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3번 문제.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 대상 성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소득이나 자산을 조사하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보편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자산 조사하는데 왜 보편주의죠? 선별주의죠. 아동수당은 인과학적 기준을 적용한 제도이다. 장애수당은 전문가의 진단을 고려하는 거죠. 고려한 거죠.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보편주의 원칙이 아니죠.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따로 뽑아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선별주의죠. 기초연금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는 부양 의무자 유무가 포함된다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죠? 2번이죠. 2번.
기초연금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는 부양 의무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 부부가 동시에 받을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의 20%를 감액해서 줄 뿐입니다. 이것도 제가 강조를 드렸죠.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 문제? 네. 네, 역시 상당수가 정답으로 막힌 23% 헷갈리신 것 같아. 부양 의무자하고는 상관없죠. 노인 부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분 다 받으시고 각각 20%를 감액해서 받는 건데. 그래서 5장 사회복지정책 분석들과 복지정책 대상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4번 문제, 사회보험료와 조세에 관한 설명 오는 것은, 이 보험료와 조세를 비교하는 문제는 시험 문제에 정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억 정률제의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에 비해서 역진적입니까? 역진적인가요? 정률제는 정률의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에 비해서 역진적이다. 즉 역진적이라는 것은 부자와 서민이 있다면 서민한테 유리한 거죠. 저소득층한테. 니은 사회보험료는 조세에 비해서 징수에 대한 저항이 적다. 요거 맞고, 소득세, 사회보험료 모두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한다. 왜? 정률제이기 때문에. 조세는 지불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 그럼 관건은 기억이네요. 기억. 정률제, 일정한 비율의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에 비해서 역진적이다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일정한 비율, 예를 들어서 10% 걷어. 10%. 그러면 많이 벌었어? 많이 내. 적게 벌었어? 적게 내. 그런데 소득세가 맞는데, 소득세는 그렇게 하면 맞는데, 사회보험료가 만약에 정률제로 해버리면 어때요? 소득 상한선이 있잖아요. 강의 때 말씀드린 소득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많이 번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소득 상한선 개념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 벌어. 10억 버는데 소득 상한선이 1억으로 딱 책정돼 있어. 그럼 땡큐. 뭐 그 정도는 내가 낼 수 있어. 100만 원 정도는 10%. 이렇게 되는 거죠. 1000만 원 낼 수 있어. 1억이니까 1000만 원 낼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 나는 실제 1000만 원 버는, 10억 버는데. 역진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세로 놓고 본다면 헷갈리시면 안 돼요. 누진적인 게 맞는데 정률제 사회보험료만 놓고 봤을 적에는 역진적인 게 맞죠. 왜? 소득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강의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야, 요 14번 문제는 정말 괜찮은 문제네요. 요 문제. 개념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냈습니다. 특히 요 기억 같은 경우에는 요건 진짜 은근히 헷갈리게끔 하는. 보세요. 역시 정답률이 마킹률이 낮네요. 자, 한번 해설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사회보험료는 모든 근로소득에 동률로 부과하고 있고 자산소득에는 추가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요. 그리고 소득 상한선이 있어요. 따라서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리고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 여기 나왔잖아요. 소득 상한선, 상한액이 있어서 고소득층이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회보험료는 소득세와 달리 뭐가 있다? 소득 상한선이 있다. 소득 상한선. 소득세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10억이면 10%다 그러면 무조건 거기 있네요. 100억이다 때려요. 소득세는. 그래서 가장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높은 게 소득세예요. 근데 사회보험료는 그 이상은 안 쳐준다는 거죠. 리미트가 있기 때문에. 진짜 좋은 문제죠. 이게 우리 교재 5장 복지정책, 사회복정책의 분석들과 정책의 재원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15번 문제. 사회복지 정책을 분석하는 접근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사물 분석은 특정 정책이 실행된 이후 그 결과를 분석, 평가하는 데 관심을 둔다. 사물 분석은 정책이 형성되는 사회 정치적 맥락을 고찰한다. 성과 분석은 정책 결정이라는 정책 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과정 분석은 정책 기획 과정을 거쳐 이끌어낸 여러 정책 대안을 분석한다.
5번 과정 분석은 정책 사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야기한 목적의 전자. 자, 먼저 구분을 하자면 산물 분석은 말 그대로 결과물이에요. 근데 어떤 결과물이냐?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물을 얘기해요. 산물 분석. 그래서 요거는 운영과 연관된다. 운영. 즉 집행과 연관되고. 성과 분석은 목적 달성을 얘기를 해요. 얘는 목적 달성. 최초 계획했던 목적을 얼마만큼 달성했는가. 요게 핵심이고 우리 교재에 명시됐죠. 과정 분석은 말 그대로 프로세스고 요거는 기획 또는 계획에 관련된 거예요. 주로 커리큘럼에 관련된 거예요. 커리큘럼. 자, 이거 강의 때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죠? 우리의 목적은 사회복지사 1급, 정말로 이 사회복지사 1급을 따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1급을 얼마만큼 많은 분들이 다양한 연령층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우리 나눔의 집 교재, 고병무 교수를 통해서 합격을 하셨는가, 이걸 분석해요. 그럼 이거는 무슨 분석이야? 성과 분석. 다음 과정 분석은 뭐냐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과정이냐. 자, 그러면 4월 달에 기본 교재가 나오고 기본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어떤 교재가 나오고 그 다음에 7, 8월 달에는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9월, 10월 달에는 우리가 기출 해독을 하고 11월, 12월 달에는 우리가 모의고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어떤 커리큘럼이나 기획, 계획은 요게 뭐예요? 이건 과정. 그럼 이제 실제 해요. 뭘 하죠? 지금 우리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 동영상을 보고 계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나눔의 집에서 제공하는 2020년 18회 기출 해설 특강이에요. 그러면 저는 기본 강의도 찍었고 그 다음에 기출 해독도 찍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찍었어요.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신 유튜브라든가 네이버 TV에다가 댓글을 올려주세요. 정말 강의 잘하세요. 역대 최강급이에요. 뭐 이렇게. 자, 넘어갈게요. 자, 아무튼 뭐 아니에요. 개떡 같은 강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그걸 이제 댓글을 쫙 분석해. 한 2,000개건 3,000개건. 그러면 고병훈 교수님 강의가 이렇게 됐구나. 그건 무슨 분석이야? 그게 산물 분석인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나만 복잡한가? 그럼 자, 그래서 산물 분석은 특정 정책이 실행된 이후 그 결과를 분석 평가하는 데 관심을 둡니까? 맞나요? 맞아요. 봐봐. 실행된 이후에 그 결과를 분석 평가한대요. 이건 뭐예요? 성과 분석이죠. 왜 틀렸고. 산물 분석은 정책이 형성되는 사회 정치적 맥락을 고찰한다. 정책이 형성되는 형성. 산물은 운영이라니까. 운영 집행이라니까. 이것도 틀렸고. 성과 분석은 정책 결정이라는 정책 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는 거다. 활동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운영, 집행, 활동이. 이건 뭐예요? 산물 분석이죠. 틀렸고. 과정 분석은 정책 기획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맞는 것 같아요. 기획 과정 맞죠? 이끌어낸 여러 정책 대안을 정책 대안을 분석한다고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정책 기획 과정을 여기 맞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정책 대안이란 말이 왜 나오죠 여기서? 이건 아니에요. 5번 과정 분석은 정책 사정, 자료 수집,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정보 수집, 내적 외적 자원 파악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야기한 목적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인 거죠. 5번. 진짜 개인적으로 25문제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15번 문제가 제일 괜찮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정답 마킹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마킹률 짜자잔. 어떻게 마킹하셨는가? 우리 한 2만여 명 되는 우리 수험생분들이 어떻게 마킹을 하셨는가? 정답은 역시 28%. 3번으로 하신 분들이 많아요. 자, 다시 강조합니다. 3번. 성과 분석은 정책 결정이라는 정책 활동의 결과물. 활동의 결과물은 산물이에요. 산물. 운영, 집행, 활동의 결과물. 산물. 성과 분석은 목적 달성을 얘기하는 거고. 다 끝나고 나서. 총괄평가 개념으로.
다음 이게 우리 사회복지 정책 분석들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또 나와요. 이거 분명히 또 나옵니다. 과정 분석, 산물 분석, 성과 분석. 기본 강의 때 제가 정말 말씀드렸어요. 기출 해독 때도 강조드렸어요. 사례까지. 다시 한번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6번 민영화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민영화는 국가가 관리해요. 국유화 이거를 민간이 관리해요. 뭐예요? 민영화 이걸 다시 이익을 극대화시켜요. 상업화 이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국가에서 관리했던 거를 기업이랑 민간에서 시장에서 관리를 해요. 이 과정을 민영화를 하는 거죠. 그럼 민영화된 거는 이익을 극대화시켜요. 가격을 상승시키거나 뭐 서비스의 질을 높이거나 해서. 그럼 그건 상업화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는 안 가요. 갈 수가 없어요. 단계별로. 그럼 보시면 1980년대 등장한 신자유주의와 관련이 있다. 맞죠? 대표적으로 마가릿 대처죠. 대처리즘, 민영화.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 서비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소비자 선호와 소비자 선택을 중시한다. 경쟁을 유발시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근데 갑자기 5번 보세요. 상업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인데 상업화를 통해 맞나요? 어? 아니죠.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업화를 되면 이익에 극대화하기 때문에 제한되죠. 제한돼요. 상업화는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거니까. 맨 마지막 단계고. 그러면 취약계층은 이용하기가 어려워요. 제한된다고. 이거 제가 강의 때 설명드렸는데 국유화, 민영화, 상업화. 정답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습니다. 이게 5장 사회복지 정책 분석들과 정책 전달 체계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어요. 17번 산재 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결정하고 취급한다.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인정된다. 여러분 산업보건법에 의해서요. 폭행을 하잖아요. 직원에 대해서. 특히 창구직 직원분들에 대해서. 서비스 직원들에 대해서. 그러면요. 대번에 산업보건 얼마다?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뭐죠?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져요. 그리고 이거는 형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보건법이 형법 처리된 강제법이기 때문에요. 산재 대상이 돼요. 이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정답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이 17번 문제는 최근 산업보건법 이른바 그 서비스 직종에 계신 현장 창구에 계신 분들한테 폭언 및 폭행하지 말라는 그 이슈와 연관돼서 나온 문제예요. 이거는. 이런 형태 문제가 잘 나온다는 거죠. 지문 마저 보시면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를 둡니다. 맞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징수합니다. 아닌데요, 교수님. 근로복지공단은 아니에요.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징수해요. 이거 강조드렸죠. 혹시 5번으로 마킹하신 분들 계신가? 아니라 다를까 14%. 역시 14%. 헷갈리신 거예요. 강조드렸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 업무를 담당한다. 요게 9장 산재법에서 나와 있습니다. 18번 국기법입니다. 그냥 줄여서 국기법이라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즉 국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기법은 보충성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북한 이탈주민과 그 가족은 의료급여 이종수 이거 저 기출해독 때 말씀드렸는데 이거 법제를 말씀드렸는데 일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일종. 세터민 북한 이탈주민은 일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정답 2번이래. 바로 나왔네요. 급여는 개별 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개인 단위 그렇죠. 세대별로 개별 가구 단위별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개인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요게 맞고 수급권자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소득 인정이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역시 있습니다. 정답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 일종 대상자다. 일종 대상자. 꼭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58%가 맞췄습니다.
자, 요게 우리 기본 이론서 11장 빈곤과 공공부조 중에서 공공부조제도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19번 문제.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의 특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공공부조는 비기여 자산조사, 사회보험은 기여 비자산조사, 사회수당은 비기여 비자산조사 형태. 1번 공공부조는 다른 두 제도에 비해서 권리성이 약하다. 2번 사회수당은 수평적 재분배 효과가 있다. 3번 사회보험의 급여 조건은 보험료 기여 조건과 함께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는 조건이 부과된다. 4번 사회수당은 기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5번 운영 효율성은 세 제도 중에서 공공부조가 가장 높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외로 평이하죠. 정답은 5번이죠. 운영 효율성은 세 제도 중에서 공공부조가 가장 낮죠. 왜? 수급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도원동이야. 그러면 도원동에 200명이 계셔. 그럼 200명에 대한 현물을 드려야 돼. 현물 급여 원칙이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쌀을 드리거나 아니면 뭐 고추장을 드리거나 이걸 전부 다 모아놔야 돼. 그러면 그 창고 관리하는 비용, 그 다음에 이거를 배달하는 운송 비용, 그 다음에 그걸 배달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인건비 등등등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운영 효율성이 어떻게 돼요? 낮아지죠. 현물급여, 공공부조는. 정답 몇 번이다? 5번.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운영 효율성, 목표 효율성. 요거 강의 때 설명드렸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6장 사회보장료 일반과 사회보장의 특징에서 명시가 됐고요. 자, 20번 문제. 이제 점점 후반부로 갑니다. 힘내세요. 자, 제가 힘을 내야 되나? 자, 건강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사립학교 교원의 보험료는 가입자, 본인, 사용자, 국가가 부담한다. 솔직히 사립학교 교원까지, 직영연금까지는 우리가 아무튼 나왔고, 직장가입자의 보수 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부가급여로 임신, 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되어 있습니다. 역시 법제론과 연동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죠. 4번. 자, 부가급여로 임신, 출산, 진료비, 장제비 나온 데는 두 군데밖에 없다고 그랬죠. 하나 어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기법. 또 하나가 어디 나오죠? 산재법. 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장제비 나오는 데는. 근데 지금 지문상에는 건강보험이라는 거죠. 정답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핀셋으로 탁 꼽으셔야 되는데 의외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장제비 요것만 알았으면. 역시 58%. 1번으로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1번 보실까요? 1번. 사립학교 교원의 보험료는 가입자, 본인, 사용자,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맞는데. 여기 나와있죠? 장제비는 폐지되었다. 그리고 상병수당은 실시되지 않고 있다. 역시 기본이론서 8장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1번 문제.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일신전속권. 그리고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권리는 소멸한다고 그랬죠. 2번 구직급여의 급여 일수는 대기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며칠? 7일.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이 포함된다. 65세 이후에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도 구직급여를 적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법제론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정답은 1번이죠. 1번. 자, 구직급여 급여 일수는 대기기간을 포함이 아니고 제외하고 신청합니다. 산정합니다. 다음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니라 80이죠. 80.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인데 이러한 연장급여, 연장
연장급여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기 재취업수당도 제외가 됩니다. 아울러 5번 65세 이후에 자영업을 개시한 분들에게는 구직급여 적용이 제한됩니다.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이 맞나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압도적으로 잘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법제론하고 이렇게 연동돼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10장 고용보험제도 이해와 고용보험제도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로장려세. 요거 눈여겨봐야 돼요. 근로장려세제는 최근에 연달아서 나와요. 이거 만약에 정책론에서 안 나오잖아요. 그럼 법제론에서 나와요. 현 정부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바로 워크포어, 열심히 일하지만은 소득이 적으신 분들을 위한 어떤 장려 형태. 이게 바로 근로장려금, 다른 말로 근로장려세제라는 거죠. 이거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강의 때 제가 너무 강조드렸어요.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는 보건복지부는 아니에요. 세무서예요. 세무서죠. 저도 이거 받아본 적 있었습니다. 군생활 제대하고 나서. 근로 능력이 있는 빈곤층에 대해서 근로유익을 호출한다. 맞죠? 미국의 EITC를 모델로 했다. 맞죠?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외에 재산 보유 상태 등을 반영하여 지급한다. 5번 근로 빈곤층에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여 빈곤 탈취 지원한다. 따라서 22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거 한 번이라도 근로장려금 이거 신청하신 분들은 이거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세무서에서 합니다. 세무서에서. 왜냐하면 근로장려세제이기 때문에 세제, 세금이기 때문에 세무서. 강의 때 제가 그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죠. 예, 역시 압도적으로 마킹을 해주셨어요. 역시 11장 빈곤과 공공부조제도와 공공부조제도에서 자세히 명시가 되어 있죠. 23번 국기법상 대상 가구의 월 생계급여액은 이거 의외로 쉬운데 그래서 보시면 전세 주택에 거주하는 부부 45세 42세와 두 자녀 15세 12세로 구성된 가구로 소득 인정액은 월 100만 원으로 평가돼요. 그러니까 일단 소득 인정액, 그러니까 소득을 버는 게 지금 1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좀 이따가 100만 원을 빼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마이너스로 빼야 되는 거죠. 소득 인정이기 때문에 평가되고 2019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그래서 부부 2분, 1명, 2명, 그 다음에 자녀 15세, 12세가 있기 때문에 4분이네요. 4명. 그러면 460만 원이네요. 460만 원. 맞죠? 그런데 생계급여는 30% 이하에 지급하는 거죠. 그럼 곱하기 30%를 해줘야죠.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죠.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30% 이하. 그랬더니 얼마가 나와요? 138만 원이 나와요. 138만 원. 곱하기 30을 하면. 근데 아까 뭘 빼줘야 된다고 그랬죠? 이분들이 한 달에 소득 100만 원을 빼줘야죠. 마이너스 100만 원. 그때 얼마가 나와요? 38만 원. 정답 2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의외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는 30% 이하에 준다. 그래서 역시 많이 헷갈리셨나 보네. 뜻밖으로 4번을 하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460만 원에서 30%는 138만 원이고 왜냐면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니까. 그리고 소득 인정에 100만 원을 뺀 거 38만 원이죠. 산수 수학을 못 하셔서 못 푸신 것보다는 제가 보기엔 아마 조금 헷갈리신 것 같아요. 역시 이런 형태 문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꼼꼼히 오답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빈곤과 공공부조제도 중에서 공공부조제도 파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4번 문제.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는요. 현 정부에서요.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보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법제론에서 만약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책론에서 나와요. 정책론에서 만약에 이거 안 나오잖아요. 그럼 법전에서 기필코 나와요. 또는 두 군데서 동시에 나올 수도 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꼭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1번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등급 판정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재가급여 비용은 수급자가 해당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을 부담한다. 수급자는 시설급여와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다 되어 있어요. 옳은 겁니다. 정답은 3번이죠. 3번. 그러면 1번은 왜 틀렸을까요?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 제가 강의 때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보험자는 무조건 공단이다. 공단. 무조건 공단이다. 보험자.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공단, 보험자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어떤 보험사업은 보험자는 누구다? 건강보험공단인 거죠. 건보죠. 틀렸고. 2번 등급 판정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되어 있어요. 아니죠. 최소 1년 이상이에요. 1년. 이것도 법전에서 시험제 잘 나오죠. 1년. 그래서 틀렸고. 4번 재가급여 비용은 수급자가 해당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을 부담한다. 100분의 20을 부담하는 것은 시설급여죠. 이건 시설급여예요. 그럼 몇 퍼센트를 부담해야 돼요? 100분의 15죠. 즉 15%를 부담하는 거죠. 100분의 20은 시설급여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얘도 틀렸고. 수급자는 시설급여와 특별현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가 없어요. 중복급여 제한이에요. 중복해서 받을 수가 없어요. 틀렸고. 정답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역시 알찬 문제죠. 이런 형태 문제. 언뜻 보면 이거 법제론 문제 같기도 해요. 정책론인데 법제론 문제 형태가 하나 나왔습니다. 좋은 문제죠. 역시 압도적으로 잘 마킹을 해주셨네요. 역시 국민건강보험제도 이해 중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로 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막 사례까지 말씀드렸죠. 홍길동 씨는 어떻게 하고 막 기억나시죠? 마지막 25번 기초연금제도. 이 기초연금제도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꼭 나와요. 옳은 겁니다. 65세 이상 모든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사회수당이다. 옳은 거예요. 무기여 방식의 노후소득 보장제도다. 기초연금의 산정 시 국민연금 금액을 고려하지 않는다. 기초연금액은 가구 이용 소득과 상관없이 동일하다. 기초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자, 보시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상위 30% 이상은 제외합니다. 제외하고 하위 70% 어르신들한테 지급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기초연금제도죠. 따라서 25번의 정답은 옳은 거기 때문에 2번이죠. 왜? 1번 65세 이상 모든이 아니라 상위 30%는 제외한 하위 70%한테만 지급한다니까요. 틀렸고 이 모든이란 말 때문에. 3번 기초연금액 산정 시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해서 지급합니다. 틀렸고. 4번 왜냐면 중복급여가 되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걸 고려해서 합니다. 4번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과 상관, 특히 여기 소득하고 상관이 있다고요. 소득 30%는 제외하기 때문에. 틀렸고. 5번 기초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급여 아니에요. 일신 전속권이기 때문에 그 급여는 소멸돼요. 일신 전속권이라는 거는 양도, 담보, 압류할 수 없다는 건데 그 해당 당사자가 그걸 받다가 사망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거예요. 무슨 유족한테 무슨 급여가 이전된다거나 양도된다거나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양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틀린 거죠. 일신 전속권이라서. 정답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역시 법제론 쪽에 나와야 될 문제인데 괜찮은 문제죠. 좋은 문제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기초연금은 정말 꼭 나와요. 뜻밖으로 56%, 5번 28%. 그러니까 일신 전속권 개념. 이거 제가 강조 드렸는데 강의 때 일신 전속권.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 특히 양도. 그러면 유족급여를 준다는 거는 양도잖아요. 그건 안 된다니까. 양도, 담보, 압류가 안 된다고요. 헷갈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게 7장 공적연금의 이해 및 기초연금제도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2020년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세 번째 과목 중에서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 6영역 정책론 부분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